순례가 찾아간 곳은 동네의 큰 은행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적금을 찾으러 딸이 사준 가방을 처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설레는 얼굴로 집을 나선 63세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은행에서 순례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내가 너무 세게 밀쳤니? 모피를 두른 어떤 여자가 순례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두굽으로 짓 이겼어요. 가방 위로는 5만 원짜리 2장이 휴지처럼 구겨져 떨어져 있었습니다. 돈 10만 원이면 됐지. 더러우니까 빨리 치워요, 지점장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단 한 명도 순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어요. 은행 지점장은 오히려 경비원을 불러 순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전문 너머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일렬로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구두 소리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로비 한복판으로 곧장 걸어가 쓰러진 어머니 순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피를 두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오늘 짓밟은 게 뭔지 평생 후회하게 해드리죠.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자명종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름진 손 하나가 천천히 뻗어나와 자명종의 머리를 살며시 눌렀어요. 순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이 시간에 눈을 떠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 한쪽이 콩닥거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순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관절 마디마디에서 먼저 대답했어요. 무릎이 뻑뻑하게 삐걱거리고 허리에선 익숙한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찬 마룻장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자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작은 부엌으로 나온 순례는 가장 먼저 머리부터 빗었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칼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쓸어 넘겨 늘 그래왔듯 단정한 쪽머리로 틀어 올렸어요. 시장 모퉁이에 자리한 순례네 반찬 가게에 셔터를 올리자 새벽 공기가 훅 하고 밀려 들어왔어요. 순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조명을 켜고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고춧가루 냄새와 간장 냄새. 그녀에게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안심이 되는 향기였어요. 순례는 새벽에 미리 만들어둔 반찬통을 행주로 꼼꼼히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게 한 구석에 켜져 있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이 잠시 바뀌는 사이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행주를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거. 하지만 화면은 이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순례는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잘못 봤겠지. 우리 딸이 뭐하러 저런 데 나와. 어미 된 자의 욕심이겠거니 싶어 혼자 멋쩍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른 아침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순례 엄마, 오늘은 좀 일찍 닫는다면서? 네, 언니. 오늘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딸한테 가는 거야? 좋겠네. 딸이 효녀라. 순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요. 나는 그거면 됐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순례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좀처럼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일 열심히 한다. 건강히 지낸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사들고 나가자 순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닳고 달아 모서리가 해진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통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꼬박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시장 바닥에서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팔아번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모은 돈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통장에 든 게 어디 그냥 돈인가. 내 뼈마디랑 바꾼 거지.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프다. 이 돈으로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딸 아영의 생일. 술래는 큰맘 먹고 모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두고 있었어요. 비행기라는 걸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술래였지만 사진으로만 보던 푸른 바다에 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자꾸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영아, 올해 생일엔 엄마가 제대로 한턱 낼게. 우리 딸 고생만 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영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과부집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들을까봐 손톱 밑이 꺼멓게 타들어갈 만큼 일만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아영은 그런 엄마 속을 아는 듯이 반듯하게 자라주었지요. 그런데도 술래는 늘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받기만 하는 엄마 같아서요. 이번 적금만큼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너 여행 보내줄게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녀만의 무기였어요.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술래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은행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슬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술래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한쪽에 걸어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남방의 검정 바지. 평소엔 잘 입지 않는 옷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작은 손거울 앞에 앉은 술래는 딸이 선물해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평생 화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에게 분홍빛 립스틱은 여전히 낯선 물건이었어요. 조심스레 입술에 꾹 눌러 바르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쑥스러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어요. 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엄마 볼 일 잘 보고 와요. 사랑해. 짧은 문자였지만 술래는 그 몇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늘 바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먼저 문자까지 보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엄마는 걱정 안 한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해라. 술래는 답장을 꾹꾹 눌러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문 옆에 얌전히 놓아둔 가죽 가방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지난 설날에 딸이 안겨주었던 술래에겐 과분하기만 한 그 가방. 오늘 처음으로 메고 나갈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친 술래는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어요. 이 가방과 이 통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오늘은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시장을 걸어 나갔어요. 이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난 술래는 큰 길 건너편에서 도시 중심가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탈 일이 없는 노선이었어요. 정류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본 술래는 단정한 베이지색 남방에 검정 바지, 그리고 어깨에 걸친 가죽 가방이 낯설지만 어딘가 뿌듯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술래는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이른 시간이라 자리는 제법 비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꼭 끌어안 듯 감쌌어요. 혹시라도 가방이 바닥에 닿을세라, 손잡이에 긁힐세라, 다루는 손길이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가죽을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아영은 바쁘다며 저녁 늦게야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어요. 술래는 그게 무슨 선물인지도 모르고 덜컥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가죽 가방을 보고 술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영아,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엄마, 가격이 뭐가 중요해? 엄마, 이제 이런 좋은 거 들고 다녀도 돼요. 딸의 그 한마디에 술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보다 이 가방을 내미는 딸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날 밤 술래는 혼자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큰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 제 앞가림하기도 바쁠 딸이 엄마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해준 게 미안해서. 하지만 그 가방을 끌어안고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던 날 술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모퉁이를 돌았어요. 술래는 창밖을 내다보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가슴 저 밑바닥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기뻐해야 할 그날, 술래는 통지서 끄트머리의 등록금 액수를 보고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돈이 있다는 걸, 그 돈이 학기마다 필요하다는 걸 술래는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적금을 깨도 친척들에게 머리 숙이고 다녀도 등록금의 절반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납부 기한을 며칠 앞두고 술래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밤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앞치마를 입은 채로요. 어느 집 대문 앞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술래는 목 놓아 울었어요. 아영이 알까봐 집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빗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여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그때 그 차갑고 축축한 비의 감촉은 술래의 몸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엄마에게 이런 가방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가죽 냄새가 꼭 딸이 일궈낸 세월의 냄새 같아서 술래는 자꾸만 가방 가까이에 얼굴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짝퉁인 줄 알겠어. 내 꼴이 이래서 가방한테 미안하네. 술래는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었어요. 사실 시장 바닥에서 쓰는 검은 비닐봉지가 훨씬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가방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 다른 사람의 물건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은행문을 당당하게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할 겁니다. 내 적금 만기가 됐는데 해지하러 왔다고. 이 돈으로 딸과 여행을 갈 거라고. 엄마가 딸한테 이만큼 해줄 수 있다는 걸 술래는 오늘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승객이 술래의 무릎 위 가방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잠깐 스쳐간 시선이었지만 술래는 그 눈길을 바로 알아챘어요.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가방을 살짝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멋쩍게 웃어 보였어요. 마치 제가 들 만한 물건은 아니지요? 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처럼요. 술래는 가방 안쪽을 살짝 열어 내용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낡은 적금 통장, 그리고 아영이 7살 때 찍은 사진 한 장.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이 통장 옆에 소중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니었어요. 딸과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술래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한참을 흔들리던 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훅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가방 끈을 단단히 고쳐 잡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거대한 은행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이는 건물이었어요.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런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순간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하지만 술래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이 가방이 내 편이니까. 이 가방 안에 내 딸의 마음과 내 땀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술래야. 너도 여기 들어갈 자격 있어. 그녀는 나지막이 자신에게 속삭이고는 은행의 회전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전문이 한 바퀴 돌며 술래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깥 세상의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대신 로비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목덜미를 타고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술래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발밑에서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번쩍였습니다. 어찌나 매끄러운지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닿는 순간 뽀드득하고 거슬리는 소리가 났어요. 술래는 얼른 발을 가지런히 모아 감췄습니다. 시장 바닥을 몇 년이고 누빈 신발이었어요. 앞코는 노랗게 색이 발에 있었고 여기저기 쓸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런 바닥 위에 올려놓기에는 너무 초라한 신발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찰칵찰칵하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들의 하이힐, 남자들의 가죽 구두. 로비 전체가 딱딱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들 듯 걸어갔어요.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버튼이 많기도 하고 글씨도 작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겨우 번호표 하나를 뽑아들고 대기 의자를 찾아갔습니다. 앞자리 대기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술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술래는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기다리는 번호가 한참 뒤였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바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의 주인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 가슴팍에는 금빛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지점장 마진태. 그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연신 로비 입구 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이 다시 돌았어요. 모피 코트를 두른 여자 둘이 들어섰습니다. 귀에는 손가락 크기의 귀걸이가, 손목에는 묵직한 금팔찌가 달랑거렸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그 순간 확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꿀을 바른 듯한 미소가 번지더니 그는 로비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어요. 어머, 사모님, 오늘도 미모가 눈이 부십니다. 안쪽으로 모실까요? 허리가 거의 반으로 접히도록 굽혔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마주잡고 입은 귀에 걸릴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로비를 쏘아보던 매서운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외 펀드, 제가 본사에 특별히 부탁해서 수익률 좋은 상품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마치 녹인 설탕처럼 끈적하게 흘러나왔어요. 여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두 여자를 조심조심 모시듯 VIP실 쪽으로 안내했어요. 김대리, 사모님 커피 바로 준비해. 원두 바뀐 거 말고 사모님 늘 드시는 걸로. 지점장은 뒤돌아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목소리엔 권위와 아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의 여자들이 VIP실 안쪽으로 사라지자 그는 허리를 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마진태의 시선이 대기석을 훑고 지나갔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손님, 깔끔한 정장의 중년 남자, 말끔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 그러다 그 시선이 구석진 자리의 순례에게 닿았습니다. 멈췄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카락부터 낡은 운동화까지 훑어내리는 눈. 그러고는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어지더니 혀를 쯧하고 차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순례의 가슴 한복판에 콕 박혔습니다. 지점장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걸어갔어요. 순례는 가만히 무릎 위에 가방을 쓸어보았습니다. 딴 세상 같았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하고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고 저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허리가 꺾이도록 절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인상을 쓰는 곳. 그녀는 가방 끈을 꼭 움켜쥐었어요. 괜찮아, 순례야. 너도 저 사람들만큼 소중한 돈을 맡긴 손님이야. 30년 넘게 반찬 팔아번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귀한 돈이라고. 아영아, 엄마가 조금만 참고 이 돈 찾아서 얼른 나갈게. 여긴 공기가 너무 차갑구나. 한참 뒤 전광판에 순례의 번호가 떴어요. 27번 고객님. 순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한 발 한 발 차분히 걸었어요. 창구 앞에 다가서자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직원의 표정이 스르륵 바뀌었어요. 처음에 띄었던 업무적인 미소가 순례의 옷차림을 훑고 지나가자 살짝 굳어버렸습니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라가 있는 영혼 없는 미소로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다른 손님에게 건넸을 법한 친절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 적금 해지하러 왔는데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순례는 가방에서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흘끗 보더니 말없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그 서류를 순례 앞으로 쓱 밀어놓았습니다. 살짝 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귀찮은 걸 치워놓듯 서류 끄트머리가 창구 가장자리에 부딪혀 파르르 떨릴 정도로 건성이었습니다. 여기 성함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랑 연락처 쓰시고요. 도장 가져오셨어요? 네네. 가져왔어요. 순례는 서둘러 가방을 뒤졌어요. 직원의 표정이 이미 시계 쪽으로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도장을 꺼내 올려놓고 펜을 쥐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점장이 로비 반대편에서 다시 혀를 차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순례의 등 뒤로 누군가 지나가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바로 옆 창구에서 다른 직원이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순례만이 마치 소리를 집어삼킨 사람처럼 조용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듣지 않은 척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래. 그때 로비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도도한 구두 소리였어요. 로비 안쪽에서 들려오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일부러 존재감을 드러내듯 힘주어 내딛는 걸음이었어요. 순례는 여전히 창구 앞에서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또박또박 쓰고 연락처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채워 넣었어요. 곧 이 서류만 제출하면 1년 동안 기다렸던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 끝에 꾹 눌러 찍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순례 아니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의 천장까지 튀어올랐어요. 마치 유리잔을 포크로 두드리듯 카랑카랑한 울림이었습니다. 순례의 손끝이 멈췄어요. 도장을 쥔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짚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40년도 더 되는 시간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소리. 순례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숨이 목구멍 중간에서 걸렸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 갈색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쳤고 손가락마다 묵직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새까맣게 염색한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을 받고 나온 듯 탐스럽게 부풀어 있었어요. 입술은 선명한 붉은색. 그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어요. 미숙이니? 순례의 입에서 겨우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45년 전 교실 뒷자리에서 순례를 가만두지 않았던 그 아이. 한미숙이었어요. 순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확 밀려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이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시험지 채점을 끝내고 돌아다니며 1등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례, 이번에도 만점이야. 너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어쩜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니? 다들 순례 좀 본받아라. 교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순례는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연필 하나가 책상 위를 탁 하고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니 미숙이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집에선 그 누구보다 귀하게 큰 딸로 자랐던 미숙이 반찬 가게 딸인 순례보다 늘 등수가 아래였다는 사실. 그것이 사춘기의 미숙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하굣길이었어요. 미숙은 운동장 구석에서 순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친구들 선옷을 몰고 와서요. 너 선생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재밌지? 집에서 김치 쪼가리나 파는 주제에. 미숙은 그렇게 말하며 순례의 교복깃을 잡아챘어요. 그날의 그 눈빛, 그 목소리. 순례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미숙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세상에, 너 아직 살아있었니? 꼴을 보니 여전히 구질구질하네. 미숙은 또각또각 구두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순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머리, 베이지색 남방, 검정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훑어내리는 눈. 미숙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빗두름하게 올라갔어요. 여전히 그 촌스러운 쪽머리네.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구나.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저 눈빛. 45년이 지났는데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그녀는 가방 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당한 엄마야. 아영이가 사준 이 가방이 내 방패가 되어줄 거야. 무너지지 말자, 순례야. 미수가 오랜만이네. 여긴 무슨 일로? 순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 한마디에 미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이 은행 VIP야. 너는 여긴 웬일이니? 뭐 대출 받으러 왔니? 바로 그때 미숙의 시선이 순례의 어깨에 걸쳐진 가방에서 멈췄습니다. 순례의 가방을 발견한 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곱게 그린 눈썹이 꿈틀했고 입가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가방을 미숙이 모를 리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번 뒤로 미숙은 이런 가방이라면 종류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궁상맞은 시장 여자의 어깨에 자신이 지난달 백화점에서 주문을 넣고도 2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가방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저편에서 발소리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은행 지점장 마진태였습니다. 그는 미숙과 순례 사이에 오가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순례를 어떻게 쳐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지점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순례의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손이 순례의 어깨에 걸린 가방 끈을 불쑥 낚아챘습니다. 예고도 없이 휙 끌어당기는 바람에 순례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어요. 가방이 미숙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디 좀 보자. 이게 진짜 그 가방인지. 미숙은 가방을 코앞까지 들어 올려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어요. 로고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고 안감을 뒤집어 보고 지퍼를 자르륵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웃음소리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머, 내가 뭘 했어. 이거 완전 짝퉁이네. 순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짝퉁이라니요. 아니야, 그건 짝퉁 중에서도 아주 조잡한 짝퉁이야. 요새 시장 귀퉁이에서 몇만 원이면 사는 거. 이런 걸 어디서 주워와서는 진짜인 척 들고 다니니. 동창들 사이에서 너 과부라는 소문 돌던데 과부 주제에 주제 파악 좀 해. 과부라는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순례는 남편을 잃은 이후로 30년 가까이 그 단어를 듣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지요. 그런데 45년 전 교복을 입고 자신을 괴롭히던 그 여자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그 단어를 꺼내 들었어요. 순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 아이고, 할머니. 사모님, 기분 상하시게 왜 이런 걸 들고 오셔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순례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이미 누구의 편에 설지 결정을 내린 사람 같았어요. 순례를 향한 시선에는 이제 혀차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 말대꾸하지 마세요. 은행에 이런 분 오시면 다른 손님들한테 폐가 된다고요. 지점장은 대놓고 순례의 말을 자르며 미숙을 향해서는 공손하게 허리를 살짝 숙였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들어오신 거 제가 미리 못 챙긴 불찰입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여전히 손에 쥔 채 순례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지점장님, 요즘 은행은 이런 시장바닥 노인네들도 막 들여보내나 봐요? 수준 떨어지게. 그 한마디가 순례의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45년을 참았던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서 참았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술래는 미숙의 손에 쥐어진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거나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로비의 모든 소리가 그 목소리에 순간 덮여버렸어요. 미숙이 흠칫 놀라 술래를 쳐다봤습니다. 내 딸이 사준 가방이야. 짝퉁 아니야. 우리 딸이 엄마한테 사준 진짜 가방이라고. 내 딸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욕보이지 마. 술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러나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고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5년 전 하굣길 운동장에서 교복깃을 잡혔던 그 여고생이 아니라 30년 넘게 새벽마다 반찬을 무치며 딸 하나를 바르게 키워낸 엄마의 눈이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로비가 정말 잠깐 고요해졌어요.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서늘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어요. 딸이 사준 진짜? 미숙은 혀를 차더니 손에 들린 가방을 가볍게 허공에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털썩?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가방 안에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낡은 적금 통장, 도장, 그리고 아영의 7살적 사진 한 장이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어요. 안 돼. 술래가 허리를 굽혀 허둥지둥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먼저 주워야 했어요. 도장도 어디 굴러갔는지 얼른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사진이, 어린 아영의 웃는 얼굴이 차가운 바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술래는 그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또각, 미숙의 구두굽이 가방 한가운데를 꾹 밟았습니다. 가죽이 찌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굽이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아가며 가방을 지시겼습니다. 술래의 손이 멈췄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녀의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 가방이 어떤 가방이었는데요? 딸이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사준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고생해 이룬 것이 겨우 자리를 잡은 뒤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며 건네던 그 가방이었어요. 아영아. 술래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술래의 가슴을 동시에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로비 안의 수많은 시선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누구 하나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로 힐끔 내려다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려 모르는 척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구경거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옆에 서서 술래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술래는 무릎을 꿇은 채로 딸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구두 자국에 눌려 구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김살을 폈습니다. 7살 아영의 웃는 얼굴 위로 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물방울이 번졌어요. 그녀는 얼른 소매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내 딸 얼굴이 젖으면 안 되니까요. 미숙은 그런 술래를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어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술래 눈물까지 보이네. 역시 과부는 과부야. 툭하면 울어. 술래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미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매달리기 위해서도 사정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술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미숙의 치맛자락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숙아, 제발 그만해. 나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45년이야. 45년이 지났는데 왜? 이거 나. 미숙의 고함이 로비를 갈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치마를 붙든 순례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순례의 어깨를 팍 밀쳐냈어요. 아이고, 순례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렸습니다. 63의 몸이 그 힘을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대리석 바닥 위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뒤로 짚은 손목에서 뻐근한 통증이 울컥 솟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로비 전체가 그 소리에 얼어붙었어요. 번호표를 기다리던 사람도, 창구 앞에 서 있던 사람도, 통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행인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순례에게 꽂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움직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갔어요. 쓰러진 순례에게가 아니라 미숙에게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손 다치신 데는 없으시지요? 지점장은 미숙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순례가 손목을 꺾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는 미숙이 혹여나 놀랐을까봐, 혹여나 손끝에 긁힌 상처라도 났을까봐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은 찡그린 얼굴을 펴며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유, 놀래라. 내가 너무 세게 밀쳤나? 미안해, 순례야. 근데 네 얼굴이 내 옷에 닿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미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죽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더니 돌돌 구긴 다음 바닥에 쓰러진 순례를 향해 휙 던졌습니다. 돈 2장이 팔랑거리며 순례의 머리 위로 흩어졌어요. 한 장은 순례의 어깨에 걸쳐졌고 다른 한 장은 그녀의 눈앞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10만 원. 이걸로 짝퉁 하나 더 사던가 보약이나 지어 먹어. 넘어진 값이야.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순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 돈을 내려다봤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는 건 이미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너무 아파서 몸의 다른 통증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아영아. 순례의 입속에서 딸의 이름이 수없이 맴돌았어요.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너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인데 이 엄마는 여전히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서 저 돈이 엄마 얼굴 위로 떨어질 때 엄마 인생도 같이 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았어. 여보, 당신이 저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제발 우리 아영이가 준 이 마음이 짓밟히는 걸 막아줘요. 순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구겨서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도 가방 안도 아닌 바닥에 지시겨진 가방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돈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본 미숙의 눈이 다시 가늘어졌어요. 아니, 이것 봐라. 자존심은 있네. 미숙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지점장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지점장님, 뭐해요? 더러우니까 빨리 치워요. 이 은행이 거지 수용소도 아니고.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망설일 새도 없이 로비 한쪽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경비 어디 갔어? 당장 와. 순례는 고개를 들었어요. 흐려진 시야 너머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둘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지점장의 고함 앞에서 머뭇거릴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지금 당장. 지점장의 목소리는 어느새 사모님을 모시던 그 나긋함이 아니었어요. 아랫사람을 부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이 일에 엮이면 안 된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술래의 팔꿈치 아래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술래는 그 손길에 밀려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일어서면서 그녀는 발밑에 지지겨진 가방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위에 얌전히 올려둔 5만 원짜리 2장까지. 가죽 가방 위로 어린 아영의 사진이, 낡은 통장이, 구겨진 돈이 모두 뒤엉켜 있었어요. 딸이 엄마에게 건넨 마음과 그것을 짓밟은 자의 오만함이 한자리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래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어깨가 떨리도록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63을 살아오는 동안 술래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만큼 자신이 작아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딸한테,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이걸 엄마가 못 지켜서. 술래의 속삭임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어요. 경비원의 손이 그녀의 팔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회전문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전문 너머 바깥 도로변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연이어 멈춰 서는 것이 보였어요. 경비원의 손이 술래의 팔을 잡고 회전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끌어당기려던 찰나였습니다. 로비의 통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일렬로 도로변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차례로 열리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은퇴 안경에 짙은 네이비 양복. 그는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는 차량의 뒷좌석 문 앞에 공손하게 섰습니다. 아주 중요한 누군가를 모시듯이요. 그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또각 첫 발소리가 보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회전문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안에서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창고 쪽에 있던 말단 직원이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의 팔꿈치를 툭 치더니 눈짓으로 회전문 쪽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인가? 오늘이야? 달력에 이번 주라고 써 있었는데 오늘이었던 것 같아. 직원들의 속삭임이 순식간에 로비 전체로 퍼졌어요. 창구마다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옆 지점장 대리가 책상에서 튀어나와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지점장은 여전히 미숙 옆에 서서 술래의 퇴장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의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어요. 고개를 돌려 직원들 쪽을 봤을 때 부하 직원 하나가 입술을 달싹이며 지점장을 향해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회전문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선 여자는 30 중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간결하지만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복장, 목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없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처럼 모피도 번쩍이는 반지도 커다란 귀걸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로비에 발을 들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절도 있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여자의 뒤로 임원들이 일렬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반보 뒤에서 정확한 간격을 맞추며 걸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도 본사에서 내려온 자료에서 봤던 얼굴. 오늘 은행이 유치하려고 본점 차원에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던 법인 계약의 당사자. 국내 최대 요식업 프랜차이즈 해온식품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김하영. 지점장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미숙을 놔두고 허둥지둥 로비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어요. 걸음이 너무 빨라서 휘청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은 허리를 거의 배꼽까지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영은 그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영의 시선은 지점장의 머리 너머 로비 한가운데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손에 잡힌 채로 서 있는 한 여자. 어깨가 축 처지고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는 한 여자. 바닥에는 지시겨진 가죽 가방과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 구겨진 통장,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아영의 걸음이 멈췄어요. 아주 잠깐 수만 번 내쉴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아영의 얼굴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한번 깜빡였고, 다음에는 동공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는 턱에 아주 미세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쥐고 있던 손에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엄마. 아영의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회사의 미래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낯선 경비원 손에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가방. 아영이 몇 달을 고민해서 골랐던 엄마가 처음으로 어깨에 걸친 그 가방. 그 위로 누군가의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다가 곧이어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지점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을 지나쳐 로비 한가운데로 곧장 걸어갔어요. 임원들이 뒤에서 따라오려고 하자 아영은 손가락 하나만 살짝 들어 그들을 세웠습니다. 아영은 혼자 걸었어요. 술래의 앞에 다다른 아영은 경비원의 손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울려 퍼지는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게가 있었어요. 경비원은 자신도 모르게 술래의 팔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영은 허리를 굽혔어요. 한쪽 무릎을 대리석 바닥에 댔습니다. 검정 재킷 무릎에 먼지가 묻었지만 아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있었고 손목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엄마. 아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 내 눈 좀 봐요. 누구예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이랬어요? 술래는 고개를 들었어요. 흐려진 시야 속에서 서서히 딸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딸. 새벽에 문자를 보냈던 그 바쁘다던 딸이 지금 왜 이 은행에 있는지 술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영아, 너가 여기 왜?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아영은 엄마의 부어오른 손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지시겨진 가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집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낡은 적금 통장을 집었습니다.
통장을 앞뒤로 살피며 혹시 찢어진 곳은 없는지, 꺾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 다음은 도장, 그 옆에 떨어진 어린 아영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찌그러진 가죽 가방. 아영은 지시겨진 가방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위에는 선명한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고 모서리 가죽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 가방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한번 쓸어주었어요. 그 동작 하나에 로비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영은 집어든 통장과 도장, 사진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방을 엄마의 어깨에 다시 걸어주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이 가방은 제가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을게요. 엄마는 이거 그대로 메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왔던 그 어깨 그대로요. 순례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영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비 한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는 모피 코트의 여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영의 눈이 미숙의 얼굴에 멈췄어요. 미숙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영이 누군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지점장이 꺾은 허리와 로비에 얼어붙은 분위기만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미숙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45년을 살아온 기세가 어디로 가겠어요. 미숙은 애써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어디서 어린 것이 남의 일에 참견이야? 아영은 미숙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한 걸음 미숙 쪽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미숙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뒤로 움찔했어요.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라도 되니? 여기는 은행이야. 우리 남편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는 알고 함부로 참견하는 거니? 미숙은 기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에 서두가 안 맞고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지점장이 그 옆에서 허둥지둥 미숙을 말렸습니다. 사모님, 제발 잠시만 조용히. 뭐예요, 지점장님?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지점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는 미숙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땀이 흐르는 얼굴로 아영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이미 누구 앞에서 빌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이게 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수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VIP실로 자리를 옮기시면. 지점장님. 아영은 지점장의 말을 끊었어요. 아영은 서늘한 눈으로 지점장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해온식품이 이번에 주거래 은행 본계약을 이 지점으로 정한 거 알고 계셨지요? 네, 물론입니다. 대표님, 본사에서도 제게 선택이 실수였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지점장의 무릎이 풀렸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네, 대표님,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지점장님은 기회를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어머니가 이 로비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점장님은 몇 번이나 올바르게 행동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죠. 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창구 직원들도 기다리던 손님들도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원들도 모두가 이 한 문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영은 이어서 임원 한 명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김 이사님, 영상 보존 조치해 주세요. 이 로비 CCTV 전부 한 장면도 지워지면 안 됩니다. 제 어머니에게 벌어진 상황 정리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예, 대표님. 은퇴 안경의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얼굴에서 그제야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아영은 아직 미숙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미숙을 더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아영이 이제 막 이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책임자를 하나하나 짚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이쪽으로 자리 옮겨드릴까요? 대표님 모시고 VIP실로.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영이 손가락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짓 한 번에 지점장의 말이 뚝 끊겼어요. 아영은 고개를 돌려 지점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쪽 지점장실 비어 있지요? 예. 제 집무실입니다. 오늘 하루 좀 빌리겠습니다. 이 일 정리되기 전까지요. 지점장은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론이죠를 반복했어요. 아영은 엄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순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정리하고 나올게요. 아영은 로비 구석의 소파로 엄마를 안내했습니다. 여직원 하나를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부탁하고 엄마의 손에 지식여진 가방을 조심스럽게 쥐어드렸어요. 그러고는 지점장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영의 뒤로 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퇴 안경의 김 이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로비 직원 하나를 손짓으로 불러 은행 전체 CCTV의 지난 1시간 분량을 백업하도록 지시했어요. 지점장은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대표님 모실 시간까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는 짧게 아영에게 목례를 하고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다른 임원 2명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창구 앞에 줄지어 있던 직원들에게 한 명씩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누가 처음 순례를 응대했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옆자리 창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로비에 있던 목격자들 중 몇몇도 임원들에게 자진해서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중년 여자는 눈물 글썽한 채로 입을 열었어요. 저 할머니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저 아까 그 모피 입은 분이 할머니 가방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지시더니 밟으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밀쳐서 쓰러뜨리고 돈까지 뿌리셨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서 저도 무서워서 말리질 못하고 다른 여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 지점장이 오히려 할머니 편이 아니라 저쪽 부인 편이었어요. 할머니한테 당장 나가라고 경비까지 부르던걸요. 임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불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김 이사는 정리된 내용을 아영에게 보고하러 지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미숙은 지점장실 한가운데에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아영이 자신을 지점장실로 따라오라고 지시했을 때 미숙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듯 턱을 치켜들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허세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영이 지점장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원래 지점장의 자리였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점장은 제 방에 들어와서도 자기 자리에 앉지 못하고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아영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지금까지 수집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5분경 어머님께서 이 지점 창구에서 적금 해지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창구 직원의 대응이 명백히 불친절했던 정황, 여러 목격자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9시 반경 한미숙 씨가 VIP실에서 나와 어머님을 발견한 후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고요. 어머님께서 메고 계시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로고 부분을 훼손한 뒤 대리석 바닥에 내던지고 구두 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물건을 주우려 다가서자 이분이 어머님을 밀쳐 넘어뜨렸고요. 손목에 타박상 입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후 5만원권 2장을 어머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지점장은 같은 시간 내내 한미숙 씨 편에서 어머님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어머님 팔을 잡아 끌어내도록 지시한 사람도 지점장입니다. 아영은 턱을 괴고 그 보고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이어질수록 책상 위에 올려놓은 아영의 손가락이 한 번씩 규칙적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톡, 톡, 톡. 그 소리가 방 안에 퍼질 때마다 지점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숙조차 그 소리가 신경 쓰이는지 자꾸만 시선이 아영의 손 쪽으로 향했어요. 보고가 끝나자 아영은 짧게 한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러고는 미숙을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미숙 씨. 아영은 처음으로 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이 움찔했어요. 여전히 미숙은 입술을 앙다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미숙 씨한테 물어볼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제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옛날 동창이 오랜만에 보여서 아는 척한 것뿐이야. 네 엄마가 먼저 나한테 예의 없이 굴었지. 미숙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아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김 이사에게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김 이사님, 저분 인적사항 확인된 거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김 이사는 태블릿 화면 하나를 아영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영은 그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눈썹이 한번 꿈틀했습니다. 한미숙 63, 남편은 강철구, 으뜸식자재 대표. 아영은 이름을 읽어내리던 도중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김 이사를 올려다봤습니다. 김 이사님, 으뜸식자재. 맞아요? 네. 저희 해온식품 1차 벤더 중 하나입니다. 3년 전부터 계약 이어오고 있고 올해는 전국 매장 식자재의 약 2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순간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온식품이라는 이름이 자기 남편의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숙은 그제야 머릿속에서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아영은 천천히 미숙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엄마 앞에 섰을 때와는 또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번에는 경영자의 눈이었습니다. 한미숙 씨, 그럼 3달 전쯤 일은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댁의 남편분께서 우리 해온식품 본사에 직접 찾아오셨었거든요. 식자재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고 우리 구매팀장 앞에서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따낸 20%예요. 그 20%가
으뜸식자재 연매출의 거의 절반이고요. 아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숙의 몸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우리 그이 회사가, 한미숙 씨가 오늘 아침 내 엄마한테 짝퉁이라고 조롱하신 그 가방 말이에요. 그 가방값이 대략 몇백만 원쯤 될 텐데요. 우리 회사가 으뜸식자재한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그거의 몇십 배예요. 한미숙 씨가 뒤집어 쓰고 계신 그 모피도 손가락에 낀 그 반지도 결국은 우리 회사 돈에서 나간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녀는 뒤에 있던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더듬어 잡았습니다. 잡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그이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미숙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정해봤지만 아영은 그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한번 가볍게 기울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니까 제가 그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3달 전 그날 댁의 남편분은 우리 본사 2층 대회의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구매팀장 앞에서 바로 허리부터 숙이셨어요. 40평생을 식자재 납품업으로 버텨오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구매팀 직원들 앞에서 이 계약만큼은 놓칠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더군요. 한미숙 씨가 그 화려한 껍데기 유지하시는 동안 댁의 남편분께서 어디서 뭘 하며 돈을 벌어오시는지 평생 모르고 계셨나 봐요.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식었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런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그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한미숙 씨가 알고 계시는 그럴 사람이 아닌 남편이 한미숙 씨가 오늘 내 엄마 가방 지식일 때 신고 계시던 그 구두 값을 벌어다 주신 분이에요. 미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발끝, 방금 전까지 술래의 가방을 지식였던 그 구두로 향했습니다. 굽은 여전히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어요. 미숙은 그 구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영은 이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귀에 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온식품 구매본부장님 연결해 주세요. 몇 초 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즉시 으뜸식자재와의 모든 납품 계약 전면 중단 지시해 주세요. 대체 벤더 오늘 안에 확보하시고 법무팀에는 계약 위반 사항 검토 지시 바랍니다. 네, 오늘 자료요. 자세한 사유는 퇴근 전에 제가 직접 전달 드릴게요. 통화를 끊은 아영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 가벼운 소리 하나에 미숙이 움찔했습니다. 이제 마 지점장님 차례네요. 아영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던 지점장에게로 옮겨갔어요. 지점장의 얼굴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사모님이라고 허리 꺾어가며 모셨던 저 여자분 때문에 이 지점은 오늘부로 저희 해온식품 주거래 계약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본사에도 이건 정식으로 항의서 올릴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지점에 묶어둔 법인 대출 잔액도 오늘자로 조기 회수 검토 들어갑니다. 네, 대표님 부디. 지점장님 자리가 내일까지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점장님이 저희 본사보다 저 여자분 편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건 지점장님 선택이셨으니까요. 지점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그대로 지점장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숙도 결국 소파 팔걸이를 놓치고 자리에 풀썩 앉아버렸어요. 두 사람 모두 아영 앞에서
더 이상 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밖의 발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쿵쿵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지점장실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노크도 없이 문이 덜컥 열렸어요. 5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체구는 단단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 아내를 찾았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미숙의 남편 강철구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순간 안도가 스쳤습니다. 평생을 든든히 자신을 감싸주던 남편이 마침내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보, 저 애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나 미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철구의 손이 옆에 있던 탁자 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굵직한 소리가 지점장실 안에 울렸어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이 잘그락 흔들렸고 미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뭘 본 건지 순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소파 팔걸이에 걸쳐져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지금 회사 말아먹고 집안 말아먹고 직원들까지 다 길바닥에 내앉히는 짓을 한 줄은 아냐고. 강철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눈시울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영이 앉아있는 책상 쪽으로 비틀거리듯 걸어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예순을 앞둔 남자가 체면도 없이 엎드리는 소리였어요. 그는 엎드린 채로 이마를 바닥에 붙였습니다. 대표님, 제 아내가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 문을 닫으라시면 닫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벌이니까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강철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창피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차마 고개를 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 직원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대표님. 50명이 넘는 식구들입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건 제 업보지만 그 애들 밥그릇까지 깨지는 건 제가 어떻게든 막고 싶습니다. 강철구의 이마가 바닥에 더 깊이 박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산의 나이 예순을 바라보는 사람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자신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찢는 장면은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아영은 책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무릎 꿇은 강철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살짝 숙여 강철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장님, 일어나시죠.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일어나세요, 사장님. 아영의 목소리는 아까 미숙을 향할 때와 달랐어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강철구는 그제야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바닥에 찌은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아영은 그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3달 전에 우리 본사에 직접 찾아오셨을 때 구매팀에서 저에게 보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으뜸식자재 대표님이 참 성실한 분이시라고요. 단가 후려치지 않고 납품 일정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구매팀장 앞에서 허리 숙이시는 모습까지 인상 깊었다고요. 그건 사장님이 평생 쌓아오신 신뢰였어요. 그 신뢰는 오늘 이 자리와 별개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철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아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드릴게요. 단 사장님 가정 문제는 사장님께서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여전히 사장님 옆에 있는 한 저는 으뜸식자재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으니까요. 아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강철구의 가슴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그 긴 침묵이 무서웠어요. 평소라면 바로 아내 편을 들며 호통을 쳤을 사람이 지금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강철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왜 그래요? 당신답지 않게. 당신답지 않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강철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미숙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닫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집 밖에서 식자재 한 상자 더 넣겠다고 우리 자식벌 되는 분들한테 허리 숙이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밖에서 그것도 내 은인한테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신을 아내로 두고 산다면 나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살아, 한미숙. 나는 못 살아. 강철구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더니 이어서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미숙, 오늘부로 나랑 이혼해. 너 같은 사람을 더는 내 아내라고 부를 수 없어. 미숙의 몸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여보, 3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그게 무슨. 그 30년 동안 너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 무릎 꿇리고 다녔는지 나는 오늘에서야 똑바로 알았다. 너가 아까 팽개친 그 가방 주인은 나보다 훨씬 성실하게 평생을 사신 분이더라. 그분 앞에서 너가 저지른 짓 나는 절대 못 덮어준다. 미숙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그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피 코트가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손가락의 반지들이 맥없이 늘어졌어요. 아침에 로비를 가로지르며 또각거렸던 그 구두는 이제 그녀의 힘없는 다리를 받쳐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임원 한 명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분 가방 안에 덱카드라든지 열쇠라든지 그런 건 다 빼놓으시고 옷 한 벌로만 내보내드리세요. 저분이 타고 오신 차, 타고 오신 모피, 이 반지까지 전부 으뜸식자재 법인 자산으로 확인되면 오늘 자로 회수 조치됩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다 내 건데.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건데. 미숙이 소파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영도 강철구도 그 누구도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임원들이 미숙의 팔을 붙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모피 코트는 그 자리에 벗겨졌고 손가락의 반지들도 하나씩 빠졌어요. 맨손, 얇은 블라우스, 그리고 구두. 미숙이 아침에 당당하게 은행에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여보, 제발. 미숙은 복도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평생 남 앞에서 빈 적 없던 미숙이 오늘 아침 순례를 향해 터뜨리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음성이 되어 복도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강철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미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아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점장실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강철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겼지만 눈은 아영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대표님, 어머님께 제가 직접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점장실이 아니라 어머님 계신 그 자리로 가서요. 어머님께 한 번만 이마대고 용서 빌 기회를 주십시오. 아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아영과 강철구는 지점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영은 나가기 직전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실 바닥 한쪽에는 여전히 주저앉은 채로 넋을 놓고 있는 지점장이 있었어요. 아영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점장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명패, 지점장 마진태. 그의 자부심이 새겨진 그 물건을 아영은 아무 감정 없이 쓰레기통 안에 툭 떨어뜨렸어요. 딸그락 명패가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본사에는 오늘 퇴근 전까지 전부 보고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어깨에 손을 댄 경비원 포함해서 모든 직원 조사 대상이에요. 누구부터 먼저 해고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지점장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속 명패를 다시 꺼내 들었다가 아영의 시선을 느끼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철구와 함께 지점장실 문을 열고 로비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로 나온 아영은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를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순례는 아직도 멍한 얼굴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영의 뒤를 따라온 강철구는 순례의 앞에 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꿇는 무릎이었어요. 이번엔 지점장실 같은 닫힌 공간도 아니고 로비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이름은 강철구입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짓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건 결국 30년간 옆에 있었던 저였습니다. 어머님 고운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 딸이 사들인 가방 훼손시켜드린 것,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지은 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구의 이마가 다시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순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일으켜 강철구 쪽으로 한 손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댁의 부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사장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회사 직원들도 살아야 하고 사장님 가정도 다시 서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일 다 잊을 겁니다. 강철구의 두 손이 바닥을 짚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목소리만 겨우 짜냈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영은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녀는 말없이 엄마 옆자리에 앉아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서 빈몸으로 끌려나가는 미숙의 뒷모습과 지점장실 유리 너머에 주저앉아 있는 지점장을 턱짓으로 한번 가리켰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꿇은 무릎 보이죠? 저게 가짜 인생들의 마지막이에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손을 꼭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며칠 뒤 순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의 해변은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햇살이 천천히 기울며 바다 위에 붉은 물감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모래사장에 길게 깔리고 그 위로 모녀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어요. 순례는 낡은 카디건을 어깨에 두른 채로 파도가 닿을락 말락하는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한쪽 손목에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날 로비에서 생긴 타박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쪽 손에는 그날 그 가죽 가방이 소중히 들려 있었어요. 아영이 장인에게 특별히 맡겨 복원시킨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영은 그런 엄마의 반보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어요. 오늘 아침 출발하기 전에 아영은 엄마에게 새 가방 하나를 새로 사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 가방이 좋다고, 이 가방만큼 자기에게 잘 맞는 가방은 세상에 없다고요. 잠시 걸음을 멈춘 순례가 모래 위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영도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평선만 바라봤습니다. 아영아. 먼저 입을 연 건 순례였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딸 생일이라고 연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은행에서 찾은 적금의 돈이 구겨진 5만 원짜리 2장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너 생일 선물이야. 엄마가 1년 동안 꼬박 모은 거. 아영의 손이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하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영은 그 무게가 세상 그 어떤 돈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새벽 5시가 거기 담겨 있었고 여름날 선풍기 바람 앞에서 배추를 썰던 시간이 담겨 있었고 무릎이 쑤시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여는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영은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져봤어요. 봉투 모서리가 닳아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봉투를 가지고 다니셨던 걸까? 매일매일 이 봉투를 만지며 딸 생일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아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이 돈은 내가 평생 못 벌어올 만큼 소중한 돈이야.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순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영은 엄마의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군데군데 흉터가 남은 손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베어 손톱 아래가 늘 불그스름했고 뜨거운 것을 많이 만져지무니 옅어진 손. 아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엄마 손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고와요. 내가 본 어떤 손보다도. 엄마가 이 손으로 나를 키웠고, 이 손으로 나를 가르쳤고, 이 손으로 오늘 나를 여기 데려와 준 거잖아요. 순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이제 엄마한테 가방 같은 거 안 해줘도 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엄마, 내가 약속할게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한테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예요. 엄마가 그저 엄마답게, 순례 씨답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건 내가 지킬게요. 아영의 목소리에 뜨거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훅 하고 얼굴에 끼얹어졌어요.
아영은 그 냄새가 왠지 엄마 앞치마에서 나던 냄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릿하지만 따뜻하고 억척스럽지만 포근한 냄새.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냄새가 제일 먼저 아영을 반겨주었어요. 엄마는 늘 앞치마 차림으로 부엌에서 아영을 맞이했고 된장찌개 냄비 앞에서 돌아보며 웃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그 세월이 엄마의 앞치마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영은 오늘에서야 그 앞치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은행에서의 일은 다 잊었다며 웃지만 아영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 한구석엔 분명 흉터가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그 흉터는 아영이 매일매일의 사랑으로 천천히 채워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아영을 위해 끓였던 그 된장찌개처럼 이제는 아영이 엄마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끓여줄 차례였어요. 두 모녀는 노을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는 어느새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하늘은 차분한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시장 모퉁이의 반찬 가게 셔터가 드르륵 올라갔어요. 낡은 조명이 하나씩 들어오고 익숙한 고춧가루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술래는 앞치마 끈을 허리에 매면서 가장 먼저 무생채부터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쪽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셔터 바깥쪽에서 단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술래 엄마, 오늘은 또 뭐 좋은 거 있어? 언니, 오늘은 멸치볶음이 맛있게 됐어요. 한번 드셔봐요. 술래는 웃으며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63의 손목은 여전히 가끔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 통증을 옛날처럼 혼자 사귀지는 않았어요. 저녁이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주말이면 딸이 직접 가게에 들러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추워요. 목도리 꼭 하고 나가세요. 그 짧은 한 줄에 술래의 하루가 따뜻해졌어요. 가게 한쪽, 손수 복원된 그 가죽 가방이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메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술래는 아침마다 그 가방을 가볍게 한번 쓰다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딸의 마음을 매일 아침 인사하듯이요. 해가 떠오르자 시장의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해졌어요. 술래의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깨 위의 짐도 가슴 속의 흉터도 이제는 딸과 함께 나눠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시장의 아침 햇살이 술래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가게 문 위로 그날과 똑같은 햇살이 그러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온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딸 아영이가 엄마에게 사준 가방 하나, 그 가방이 짓밟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나셨나요? 저는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이 받을 대접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의 손이 거친 이유를, 손톱 아래가 검은 이유를 같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마음속으로 따뜻한 부모님의 미소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